여야 의원들이 나누는 허심탄회한 토크,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첫 번째 펀치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아주 깊은 갈등, 깊은 상처를 안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합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자유한국당은 이제 비례한국당을 또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선거법 개정안의 방향이 어디로 튈지 전혀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우선 이 4플러스 협의체를 두고 여당과 야당의 보는 시각 자체가 다릅니다. 4플러스 협의체, 1회 협의체가 지금 또 제대로 된 게 굴러가고 있는, 소위 그렇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협의체에서 뭔가 생산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아직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의 문을 박차한 상태에서는 네. 저는 4+1이 유일한 방법이지 않냐. 현재로서는. 네. 국회는 일을 하기에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교섭단체끼리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국회를 이끌어왔는데, 그러다 보면 또 합의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식물국회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패스트트랙을 만든 거죠. 네. 그래서 패스트트랙을 만들어서 그 해당되는 상임위에서 5분의 3이 동의가 되면 네.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에서 통과되게끔 하는데, 그 논의의 틀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네. 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작년 12월 15일쯤 됐을 겁니다. 딱 1년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대표 5분이 모여서 합의를 했거든요.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검토한다. 거기 보면 두 번째는 그것도 있어요. 어원 정수 상향 네. 10%까지 해서 그것도 적극 검토한다. 뭐 이런 그다음에 지역에 대한 균형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정신을 보면 충분히 한국당도 협의 테이블에 나와서 협상하고 논의하고, 그러면 이 논의가 훨씬 더, 저희들도 그래요. 저희들도 4+1이 있지만 한국당이, 제1야당이 함께 협의해 주는 게 훨씬 모양이 좋고, 예. 논의 속도도 빠르고, 또 그 결과를 국민들한테 설명하기도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정말 아쉽지만 4+1 형태로 현재로는 가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4+1을 바라보는 김병욱 의원의 말씀을 들었는데, 지난 4월로 굳이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지금의 국회 상황을 놓고 봐도 참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 참 여러 고심들이 당 안에서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4+1이 아니라 엄밀하게 1+4입니다. 네. 민주당이 주도하고 4개의 군소 정당, 그중에는 정당이 아닌 데도 있으니까 네. 4개의 군소 세력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국회를 완전히 그냥 불법 협의체, 야합 협의체가 끌고 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국회의 모든 의사결정이라든지 협의 과정은 원내 교섭단체들이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국회법의 교섭단체 의석수도 20석 이상이 되는 그런 정당을 이 교섭단체로 하고, 그 교섭단체들이 의사를 이끌어 가도록, 합의를 해서 이끌어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1+4라는 이런 그 근거도 없는 불법 협의체가 지난번에 이 512조 3천억이라는 슈퍼 예산을 네. 통과를 시켰습니다. 날치기로. 네. 이게 예산안 부수 법안, 그러니까 들어올 돈이라는 걸 세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먼저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그동안 국회가 예산을 통과시켜온 관행으로도 맞는 건데, 얼마나 급하게 날치기를 했는지 밀실에서 예산을 다뤄오다가 이제 제안 설명도 이 의원들한테 배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건 예행 연습이었다는 거죠. 결국에
1+4라는 그런 공동의 어떤 그 야합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 이제 선거법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공수처법은 민주당의 의제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이 공수처법을 해줄까 말까는 선거법 돌아가는 거 보고 이게 4개의 이 군소정당들의 입장인 겁니다. 예. 그런데 예산안 그냥 일거에 그냥 날치기 할 때는 그렇게 공조가 잘 되더니 네. 국민 세금은 그렇게 자신들끼리만 공조해서 일사천리로 통과를 시키더니 이제 자기들 밥그릇이 달려있다 보니까 이제 공조해서 파열음이 나는 겁니다. 한국당이 좀 목소리를 더 그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희상 의장이 이제 3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이제 얘기하자라고 했을 때 지금 문희상 대화 의장은 참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모여라 흩어져라 할 권위를 상실한 분이에요. 본인이 아들 공천 지역구 세습이 얼마나 급했는지 이거를 지금 의사봉을 불법의 의사봉으로 전락시킨 국회의장입니다. 예. 그런데 예산 이제 할 거 다 했다고 자 이제는 선거법 들러리 서러 제1야당 들어와라 모이시오. 여기에 응할 수 있는 정당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제가 진행자께 한번 여쭤볼게요. 자, 세상에서 제일 황당한 경기가 뭔지 아십니까? 경기 하자는 사람이 자기 이길 때까지 하는 겁니다. 네. 자기 이길 때까지 룰을 바꿔가면서 하자는 그 경기가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선거제도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선거제도, 이게 베스트 선거제도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자기들끼리 균열이 벌어진 게 결국에 의석수 나눠갔는데 유불리를 따지자 보니까 석패율제 이제 그냥 정치 무대에서 은퇴해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구제해줘야 되는 저 구제받겠다는 석패율제를 군소정당에서 들고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되면 우리 손해 보는데 못 해주겠어.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상호 비방전이 펼쳐진 거죠. 네. 저희는 자유한국당이 황당한 거,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쫓겨나듯이 네. 지금 배제되어 있는 상황만큼 국민들께서도 황당하실 거다 보고요. 네. 저희가 의석수가 108석밖에 안 되는 제1야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이게 선거제도 그리고 공수처법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처럼 느끼셔야 이거를 함께 막아 주실 거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규탄 대회도 갖고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중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위성 정당을 이제 맞불 놓는 카드로 꺼내들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거법에 대해서 이른바 지금 뭐 4+1 협의체 돌아가는 지금 상황들에 대해서 좀 걸림돌 반기를 들겠다라는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읽혀지는데 여기 대해서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이 얘기를 여의도에서 수개월 전부터 들었습니다. 네. 예, 어제는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수개월 전부터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위성정당, 뭐 좋게 얘기하면 자매정당을 네. 준비하고 있고 뭐 창당을 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 이런 네.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마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마 황당했을 겁니다. 도대체가 국회라는 것이 이 민생을 돌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세비를 받으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네. 이게 위성정당이 무슨 뜻인지 자매정당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비례한국당 자유한국당이 사실 창당된 지 당명이 새로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또 비례한국당이라는 이름이 나와서 안 그래도 지금 국민들에게 우리 정치권이 많은 실망을 끼쳐드리고 있는데 또 한 번 아주 실망을 끼쳐드린 것 같고요. 저는 어제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 황교안 대표님이 원내 또는 의회 내에 세력이 없다 보니까 바깥에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자기의 우군을 심으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도 국회 중심으로 안 돌아가고 국회 바깥으로 나가서 계속 장애 집회를 하시고 극우 세력과 태극기 세력과 함께 네. 우리 정부 여당과 대통령을 공격하고 또 담지 못할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고 대형 스크린에는 뭐 문재인 체포, 문재인 간첩까지 이렇게 스크린에 자막을 띄우고 이런 걸 봤는데요. 이런 것들이 너무 도가 지나치다 보니까 정말 국민의 상식과 그리고 우리가 대의민주주의에서 헌법기구의 자부심을 망각들이고 이런 꼼수에 대한 생각들만 계속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정말 좀 가슴이 답답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현재 4+1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가 자유한국당에는 불리하지 않는 제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력들이 꽤 있구나. 네. 사실은요.
이 선거제 개편은 우리 민주당이 손해보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몇 석 손해보더라도 선거제가 갖고 있는 대의성과 대표성을 높여서 정말 국민이 지지하는 것만큼 그 정당이 100%는 아니지만 맞춰가자 어느 정도는 그런 것에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하고 자유한국당은 손해보고 나머지 우파나 좌파 정당들은 이득 보고 이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구조 속에서 이제 우리가 4+1에서 약간의 이제 바라보는 관점과 셈법이 다르다 보니까 협상 과정에서 마찰이 외부로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국당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선거 제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고를 한다 그러면 예. 충분히 저는 협상 테이블에 오셔서 서로가 대화를 나누고 예. 우리가 미래를 지향하지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적 한계 사실 똑같습니다. 저희는 호남에 좀 유리하고 영남이 유리하고 다 구조 비슷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논의도 할 수 있고 그렇게 가야지 비례한국당처럼 이런 위성정당을 논의한다는 것은 현재 선거법도 이게 위반의 소지가 많아요. 왜냐하면 현재 선거법상 타당의 후보를 지원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지역구는 자유한국당을 찍어주시고 비례는 비례한국당을 찍으세요. 이 자체가 현행 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당에서. 그건 엄연하게 현재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고 또 현재 선거법상 후보를 선출할 때는 민주주의의 원칙으로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모든 걸 봤을 때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고 예. 국민들에게 오히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일단 비례대표를 어떤 식으로 선출을 할지를 두고 여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더십입니다. 여야 대표의 리더십을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우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서도 나왔는데 아까 전희경 의원께서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할 수 있는 상황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강경한 규탄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 해도 어떤 중도 세력들도 좀 자유한국당의 현재 목소리 너무 거센 거 아닌가, 너무 강한 거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전에 좀 국민들께서 오해가 계실까봐 좀 뭔가 이 정정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례한국당 이야기는 저희가 그래서 연동형 선거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 수 혹시 몇 개인지 아십니까? 36개예요.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런 군소정당들이 이렇게 난립을 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정당 정치나 의회 민주주의를 진일보시키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그냥 산수하듯이 의석수 이런 것들을 막 배분받기 위한 그런 이제 일들만 벌어진다라는 걸 저희가 계속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비례한국당이라는 얘기가 나냐? 지금 저희가 예산 날치기에서도 봤지만 이 선거법을 자유한국당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밀어붙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저희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참 현명하셔가지고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정권 교체를 통해 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국정의 방향이라든지 국가의 운명의 잣대들을 잘 이렇게 형성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들이 뭉치면 좌파 연합이 150석 과반은 물론이고 개헌 저지선을 붕괴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네, 전 의원님 선거제에 대한 얘기는 이제 뭐 충분히 아니, 그 의견은 그러니까요. 저희가 뭐 아니, 그래서- 이해는 하지만 아니 그래서 네. 지금 그것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지금 얘기가 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리더십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겁니다. 저희야말로 의석수를 270석으로 줄이는 안을 선거법으로 내놓은 정당입니다. 네. 저희가 유불리를 생각했다면 이렇게까지 지금 끌고 오고 스스로 고초의 길을 겪지도 않았겠죠. 네. 황교안 대표가 계속해서 지금 당원들 또 시민들께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존립을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고 70년 대한민국 번영의 역사가 그대로 이어지느냐 중단되느냐의 문제다. 그래서 물론 뭐 피로감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다른 방법론들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대오를 모아서
대의를 함께 하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뭐 극우, 뭐 우경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사실은 뭐 호남 보수도 다 끌어안는 어떤 그 대한민국의 그래도 급진적 좌파가 아닌 정당으로서의 위상을 저는 갖고 계셨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이거는 너무 극좌로 간다. 이거 극좌 세력과 같이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 저는 그거를 정말 아프게 들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여당이 받고 있는 평가다. 이렇게 황교안 말씀을 대표의 드립니다. 강한 리더십, 강한 목소리, 강경한 지금 투쟁 방식이 여당의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 발언하십니까? 핑계를 대는 거죠. 근데 저는 황교안 대표님께서 겉으로는 참 강하고 수염도 이렇게 기르시고 네. 그렇게 하시는데 과연 그게 강할까? 저는 보수는 보수다워야 강하다고 보거든요. 이 보수라는 것은 전통과 역사를 존중하고 체면도 차릴 줄 알고 네. 언어도 품격 있게 하고 그리고 장외보다는 원내에 들어와서 조곤조곤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예. 우리도 아픈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픈 곳을 찔러대면 저는 보수가 더 크게 박수 친다고 봅니다. 네. 의회라는 공간이 정말 활용 범위가 넓거든요. 근데 이런 그 보수가 갖고 있는 장점을 다 뿌리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보수의 양태를 만들어가면서 네. 하다 보니까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국회에 올 때 우리 수행 비서가 계속 카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운전하면서 왜 카톡을 하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뺑뺑 국회를 도는 거예요. 네. 그날이 그날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날 수천 명의 태극기 부대와 한국당 당원들이 국회에 와서 본청도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건 해도 너무 선을 넘지 않았느냐. 국회라는 곳이 가장 민의의 전당이고 설령 지지자들 그런 행위를 하더라도 우리가 말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법치주의를 지켜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그것을 부추기고 선동하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손목을 이렇게 부여잡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겉으로는 강한데 네. 과연 진정한 보수주의자가 이 모습을 지지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뭐 보수 쪽을 걱정할 만큼 여유는 없지만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서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분이 네. 장점을 잘 살리는 그런 정치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하고 대화 타협을 많이 하면 좋겠어요. 충분히 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좌파 연합이라는 단어를 한국당 분들이 많이 쓰시는데 네. 우리 정부가 정말 23년 만에 증권 거래세를 인하한 정부고요. 네. 상속 그 가업 승계할 때 더 유리하게끔 만든 정부고요. 그다음에 규제 샌드박스 5법을 통과시킨 법이 정부고요. 빅데이터 관련된 거, P2P 관련된 거 이런 규제 개혁 관련된 법을 가장 많이 통과시킨 정권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네. 그리고 이 속에서 저희가 혁신 성장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빨리 갖춰야 된다. 네. 이런 생각으로 공정 경제와 함께 혁신 성장을 이루고 있는 정부인데 과연 좌파 연합 정부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해 줄지 그 부분을 여쭈고 싶고요. 저는 연동형 이 선거제가 됐을 때 우리 한국당에서 되게 좌파 연합이 과반을 넘는다라는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말들을 하는 거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정당을 만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건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데 저는 한국당에서 왜 그런 얘기를 스스로 하는지 저는 그것을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말을 만들어낸 건지 안 그러면 이미 선거를 포기했는지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좌우 논리들을 제가 가운데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각각의 지지자들, 각각의 진영 논리에서는 서로 이해를 해주고 우리 쪽 얘기가 맞다. 옳다, 당연히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이제 외연을 좀 확장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좀 끌어안을 수 있는 게 진정한 승리자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민심을 사는. 그렇다면 어떤 대화를 해야 될 텐데 이 대화 자체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것들이 선결 과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다음 주제들도 있으니까 전 의원께 먼저 여쭤보고 그다음 김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대화라는 거는 결론을 정해놓고 또는 구도가 도저히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을 구도를 만들어 놓고 대화하자, 회의체에 들어와라.
이런 거는 진정한 의미의 대화가 아니죠. 대화라는 거는 뭔가 바뀔 수 있고 주장들이 협의 과정을 통해서 관철될 수 있고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선거법을 일방 독주로 밀어붙인 예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유한국당 빼고 진행하겠다라고 1+4 4+1이라는 이런 괴물기구를 만들어 놓고 뭐 자유한국당과 대화하겠다.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자라는 것은 그야말로 대화하고 있다라는 신용을 하는 것이다라고 네. 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아까 뭐 좌파 연합이라는 말이 나쁘다, 뭐 안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보세요. 가업 승계제도, 증권거래세, 규제 샌드박스 이런 거 본인들이 야당이실 때 그렇게 저희가 여당일 때 추진하자 그러면 그렇게 반대해 오시고 이제 여당 되니까 이거 해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박수 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누가 뭐랍니까 이런 것 좀 이런 거 하시라는 거예요. 자 네. 보세요. 왜 좌파 연합이고 자꾸 극좌로 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보십시오. 김진표 의원님, 저도 그분이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그래도 경제 분야에서는 그래도 당내에서 이런 거 하자는 목소리를 저는 대변하시는 분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 보세요. 총리 못 가시잖아요. 지금 국회 수장 출신 국회의장, 네. 국회의장을 세상에 행정부 대통령 밑에 데려다 놓는 이런 초유의 사태 왜 벌어집니까? 네. 이게 강경좌파로 흘러가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네, 전익 그래서 의원님 저는 듣고, 예. 네, 김병우 의원님 같은 분께서 진짜 이거 당내에 이런 목소리 좀 내시고 예. 그런 목소리들도 좀 규합을 하시면 대화의 문이 열릴 수 있다. 네. 그런 대화가 진정한 대화지 않겠느냐. 네. 1+4 네. 이거 빨리 좀 털어내시고 들어오시면 정말 변화가 생기겠죠. 정말 그 교섭단체 간에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좀 만들어 달라 네. 이렇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사실 그동안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네. 대화를 시작하려면 이제 모멘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미 국회에 상정된 약 190여 개의 민생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상임위에서도 여야가 합의한 법이고 법사위 통과해서 이제 본회의 올라간 법이거든요. 예. 그거를 통과시키기 위한 여야 간의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네. 아까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나름 일리 있는 지적이에요. 네. 하지만 과거에도 순서가 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안이 통과되고 예산 부수 법안은 주로 이제 집행 세입 관련된 법안인데 사실 1월 1일 이전에는 통과시켜줘야 맞습니다. 네. 물론 순서에 대해서 한편으로 조금 불만족스럽지만 네. 조금 이렇게 서로가 이해를 해서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자라는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네. 그리고 국민들이 박수치고 네. 이걸 한번 새로운 대화의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도 잘 이어나간다 그러면 국민들도 환영하지 않을까 예. 그걸 한번 제안을 시청자 해보고 여러분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네. 제가 보기에는 대화의 가능성이 굉장히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여쭤봤는데 그래도 말씀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의 우리가 그 대화의 물꼬가 틀 수 있는 좀 진정성 있는 제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어쨌든 간에 정치는 또 이렇게 또 풀어가고 또 생물이라는 말처럼 또 그런 하나의 또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전희경 의원 얘기 중에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각각 총리 후보자에 대한 얘기를 했죠. 김진표 의원은 왜 안 되고 정세균 총리 후보자가 지명이 됐느냐. 이 얘기는 결국은 저희가 익히 잘 얘기를 많이 한 것처럼 과연 국회의장의 격이냐 아니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냐 이 시선으로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국회의장의 격이냐, 그다음에 뭐 능력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구도는 틀린 맞지 겁니다. 않습니까? 맞지 예. 않습니다. 그분이 뭐 겸양을 하셔가지고 네. 내가 격을 좀 낮춰갈게요. 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삼권 분립이라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입법, 사법, 행정이 엄연히 분리되어 있고 그것이 상호 견제함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키라라는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대명제를
무참하게 짓밟는 겁니다.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입니다. 네. 그런데 그 국회 입법부의 수장을 하셨던 분을 행정부의 2인자로 대통령 밑으로 데려다 놓는다. 이게 어떻게 도대체 가능한 발상입니까? 아무리 뭐 내부에서 뭐 청문회 통과라든지 여러 가지 뭐 청와대하고의 협조 관계 이런 거를 뭐 실무적으로 누가 조언을 했어도 대통령이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제안을 해도 명색이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덜렁 그거를 예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전직 국회의장은 대통령 밑으로 달려가고 현직 국회의장은 아들 공천 때문에 의사봉 그건 확정된 거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이런 사태는 이거는 대한민국 저는 헌법 유린이고요. 네. 70년 헌정사를 정말 먹칠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도하게 가는 정치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께서 이거는 그래도 국민들께 대해서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솔직한 정말 철회 네. 그리고 잘못됐습니다라는 사죄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정세균 의장 전 의장 스스로도 정세균 의원 스스로도 생각해보고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보니 내 충정하고는 달리 그런 문제가 있다. 그만두겠다. 이거 말씀을 하셔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미리 보는 청문회라고 할까요? 좀 자유한국당의 청문회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데 아니, 청문회까지 오시면 안 돼요. 안 됩니까? 아유, 절대 예,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면. 김병우 의원께 반론 기회를 물론 드리겠습니다. 정세균 전 의장님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데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고민하셨다라고 얘기하셨고 네. 정세균 의장님 본인도 몇 번을 고사해서 한 10일 정도 네. 고민한 후에 결론을 내린 거죠. 네. 방금 우리 정영영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생각하셨겠죠. 네. 예, 당연히 생각했고요. 딱 처음에 봤을 때는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옛날에 백두진 정일권 전 총리님께서 국회의장을 했더라고요. 네. 예, 그런 적도 있었고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께서 네. 또 총리에 지명된 또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권 분립을 어느 정도 선으로까지 봐야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해석의 여지가 충분히 많다. 네. 과거 정권의 전례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청와대라든지 정석인 의장님 본인도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다가 사례도 보고 여러 가지 업무 역할에 있어서의 협조 관계를 봤을 때 네. 충분히 뭐 맡아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우리 전국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경제 문제지 않습니까? 아까 김진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또 하나가 여야 간의 협치 그리고 국민 통합 그리고 외교 관계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데 그에 가장 잘 맞는 사람을 고르는 게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야권이 워낙 청문회에 대해서 날카롭게 들어오기 때문에 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총리는 또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야 되지 재석 의원 않습니까? 가반수입니다. 예. 네. 재석 의원 가반수에 출석 의원이 아니고 재석 의원 가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또 통과가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걸 모든 걸 감안해 봤을 때 정세균 전 의장님께서 갖고 있는 산자부 장관의 경험 그리고 다선 의원의 경험 그다음에 의장의 경험 다양한 경험들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데 실물 경제를 또 잘하시는 분이에요. 예. 한 15년 이상을 쌍용그룹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실물 경제와 우리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돌파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네. 국민들과 함께 대안을 만들어 갈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결론이 그래서 정세균 전 의장님께서 그런 부분의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하진 않지만 네. 최대치의 조건을 갖춘 분이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아마 정세균 전 의장님께서 이 지명을 수락하셨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마 국민들도 정세균 의장님 그러면 경제, 네. 화합, 통합, 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한 차례씩 그 발언 기회를 드려서요. 그 다음 주제가 마지막 주제가 남아 있는데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제를 보고 거기에 똑같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보여주십시오. 네, 인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차관급 인사를 했는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에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그리고 문체부 2차관에 수영선수 출신의 최윤희 씨를 임명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인사가 과연 적절했느냐 차관급 인사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두 분께 한 2분 정도씩 관련된 그 논평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또 먼저 하시겠어요? 먼저 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세요.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대엽 지금 임명되신 네, 정책기획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으로 삼으려 그러다가 네. 본인 음주운전 전력하고 그걸 또 왜 음주운전했다라는 거를 거짓말로 해명하고 또 사회이사 문제 이런 도덕성 문제 그리고 이 자질 검증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하자가 생겨서 낙마한 사람입니다. 청문회에 낙마한 사람을 이렇게 보은 인사로 오기 인사죠. 대통령이 오기를 지금 국민을 상대로 부리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임명한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람 돌려막기. 왜 이렇게 하자가 있어도 이 재입고가 가능한 넓은 취업문은 도대체 문재인 정권과 코드 맞고 캠프 출신들한테만 가능한 겁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게 이제 오만한 정부의 뒤라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참 불행한 역사다라고 다 알고 있는데도 결국에 집권 중반부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결국에 정세균 국회의장 건도 그래요. 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갔느냐? 사람을 쓸 사람이 없고 청문회 통과 가능성 없다고 다 고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줌의 사람들을 놓고서 이렇게 인사 꽂아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사는 자기네 주변 사람들 일자리 하나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그 위치에 가면은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중요한 거예요. 과제, 과업. 그런데 문체부 차관도 문화체육인들 2,000명 지지 선언인가요? 그거 한 거 외에 뚜렷한 어떤 그러니까 행정적인 측면에 전문성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또 이런 부적격자 조대엽 씨 같은 분 또 돌려쓰고 청문회 국회의장 보내고 자 이런 식의 이거는 이거 오만한 정권의 모습이다. 끝이 안 좋다. 이렇게. 네, 시간이 별로 없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발표된 차관 4명의 인사 중에서요. 2분이 TK 출신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다른 분들도 언급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최은희 차관건에 대해서는 참 참신한 인사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고위 관료직 중에서 여성에 대해서 유리천장이 아직도 두텁습니다. 특히 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실 가장 소프트한 부서거든요. 문화와 관광과 체육을 다루는데 고공단, 고위공직자들의 상급 이상에 보면은 여성이 거의 없어요. 제가 우리 전경 의원님과 전반기에 같은 상임위에서 일을 하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특히나 문체부가 그렇습니다. 가장 부드럽고 가장 여성 친화적인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기회를 가장 적게 주는 부처가 바로 이 부처예요.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도 차관에도 여성이 임명된 사례가 별로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2차관이 뭐냐면은 체육 담당이거든요. 1차관은 이제 문화와 관광이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최윤희 차관이 여러 가지의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은 있겠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수영 선수로서 그리고 또 여성 스포츠 협회 회장도 하셨고 그다음에 대한체육회 이사도 하셨고 나름대로 경험도 쌓았고 그리고 여성이라는 장점을 잘 살려서 정말 문화체육 관광 특히 체육 분야에 있어서 유리천장을 깰 수도 있고 여성이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사례를 잘 만들어 주시면 저는 최윤희 차관의 인사에 대해서 새로운 평가가 나오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것을 기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최윤희 차관을 발탁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제작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두 분께 정말 균형을 잡힌 입장에서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두 분은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